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박삼구 회장이 최근 아시아나 감사보고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직과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두 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임명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 당시 김 전 차관의 비위 의혹을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청와대 보고 문건을 따로 제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괴한이 미국에 기반을 둔 반북 활동가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 FBI가 이번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올해부터 신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의 자연 감소가 진행돼 오는 2067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도 6년 뒤에는 1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 의회에서 진행된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겠지만 북한의 완전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북풍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내일은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전격 사퇴라 할 만합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부실 회계 여파로 기업 신뢰도가 떨어진 데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그동안 퇴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기는 했습니다만 막상 이런 입장이 나오니까 놀랍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조금 전 보도자료를 내고 박 회장이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감사 보고서 사태에 대해 그룹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룹 회장직과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 두 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과 등기이사직을 모두 내려놓기로 한 겁니다. 박 회장은 어제 저녁 이론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아시아나항공의 금융시장 조기 신뢰 회복을 위해 산업은행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주주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당분간 이원태 부회장을 중심으로 그룹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를 운영해 그룹의 경영 공백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명망 있는 외부 인사를 그룹 회장으로 영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이 대주주로서 그동안 야기했던 혼란에 대해 평소의 지론과 같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차원에서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의 이러한 퇴진 선언은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열릴 금호산업 주총에서는 박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어제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면서 박 회장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전격적으로 사퇴를 발표하면서 내일 주총장에서는 그룹의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재무제표 자료를 3일 회계법인에 제출하지 않아 감사 의견으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고 지난 22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주식 거래가 일시 정지됐습니다. 이후 26일에 제출하기를 거부했던 운용리스 항공기 정비 비용 등을 제공한 뒤 적정 의견을 받고 주식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망자 수가 태어나는 아기 수를 앞질러 인구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당장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되는 시점은 10년 뒤인 오는 2029년으로 예측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인구의 자연 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군요.
네, 통계청의 장래 인구 특별 추계 결과입니다. 올해 사망자 수와 출생아 수가 각각 31만 4천 명과 30만 9천 명으로 예상됐습니다. 사망자 수가 5천 명 더 많아져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같은 다른 요인까지 모두 따져 계산한 총 인구가 감소로 바뀌는 시점도 빨라졌습니다. 3년 전에 집계했을 때는 오는 2032년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029년으로 3년 앞당겨졌습니다. 인구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보면 지난해 5,136만 명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5,194만 명에서 정점을 찍고 감소로 전환된 뒤에 2067년에는 3,929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구가 줄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느는 게 문제가 되는데 15살에서 64살 사이 생산 연령 인구가 당장 내년부터인 2020년대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때문에 해마다 무려 33만 명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2030년대에는 이보다 더 많은 연평균 52만 명씩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65살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 2017년에 707만 명에서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기고 2067년에는 18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 인구는 지난 2017년에 18.8명이던 게 2036년에는 50명을 넘기고 2067년에는 102.4명으로 늘어서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저출산 고령화 자체를 해결하려던 그동안의 정책 기조를 수정해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기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정부의 장래 인구 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되지만 이번에는 급격한 인구 감소 때문에 3년 만에 특별 추계가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해당 학년에서 배워야 할 최소한의 학습 성취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대체로 늘었습니다. 수학 과목은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수학이 11.1%, 영어 5.3%, 국어 4.4%로 나타나 전년보다 1에서 4%포인트 정도 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미달률은 엇갈렸습니다. 국어는 3.4%로 전년보다 줄었고 수학은 10.4%, 영어는 6.2%로 미달률이 높아졌습니다. 중고교생 모두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를 넘은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진그룹 총수인 조양호 회장이 어제 대한항공 주총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에 실패했지요. 외국 언론들도 이 사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재벌 지배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이정표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신들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한 것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 재벌의 기업 지배 구조 문화에서 이정표를 세웠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 총수 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기업 경영에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해온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국민연금의 반대를 뚫고 그룹 지주사인 SK의 사내 이사로 재선임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조양호 회장의 패배는 한국에서는 예외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지난 2014년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땅콩 회항의 후폭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회장이 역사적인 주주총회 표결에서 퇴출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2대 주주로서 반대표를 던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보에도 주목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네 번째 시장에서 행동주의 투자가 승리했다면서 행동주의 투자 원칙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 존재를 알렸다고 주장한 뒤 여야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했고 한국당은 박 후보자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부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 정리해 주시죠. 네, 박 후보자가 소속된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국민에게 낱낱이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학의 사건의 은폐 축소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지난 2013년 6월 법사위 속기 등에서도 황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알았다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몰랐다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가 진술을 바꾼 것을 두고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않은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고 당 차원에서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기자들에게 당시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후보자와 자주 만났지만 그런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러 번 만났습니다. 자주 만났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언급한 정부가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며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진실 규명을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네, 일단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민주당은 한국당이 후보자들을 상대로 지나친 신상털기와 흠집내기로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도 한국당 때문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했다면서 청문회를 정책 검증이 아닌 정쟁과 국정 발목 잡기 수준으로 악용하려는 생각을 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당은 후보자 가운데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있는지 고민스러운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친 뒤 나경원 원내대표는 7명 모두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히 통일부 김현철 장관 후보자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모든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히 김현철, 박영선 두 후보자는 청와대가 임명을 철회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임명 과정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YTN이 새로운 증언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비위 의혹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까지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행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3년 3월 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검찰청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비위 첩보를 보고받습니다. 법무부 차관 임명을 앞두고 검증 작업을 벌이던 민정수석실은 곧바로 자체 조사에 나섭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3월 8일쯤 김 전 차관 비위 내용을 담은 첫 번째 인사검증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직접 파악했고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보고서 내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내용을 듣자 역정을 냈고 이후 청와대 분위기가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정황입니다. 조 의원은 김 전 차관 소문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검증 보고서를 올리자 당시 대통령 쪽에서 허위 사실로 무고하지 말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의원은 곽 의원이 직접 보고했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이고
곽 의원은 그런 내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허위 보고를 하니까 네. 허위 보고를 인사검증할 당시에 와서 한 얘기가 허위였다. 네. 자기들이 내사하고 있다고 인사 발표나 하니까 얘기를 해요. 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서는 당시 청와대가 비위 의혹을 알고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경위를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또 다른 증언도 나왔습니다.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비위 내용을 담은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따로 만들어서 제출했고 나중에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역시 곽상도, 조응천 의원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3월 초 경찰청 범죄정보과는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첩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수뇌부에 확인을 요구하자 보고용 문건을 만든 겁니다. 문건엔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동영상이 존재하고 직접 본 사람과 피해자까지 존재한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첩보가 들어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뇌부 가운데 한 명이 청와대 인사권자의 호출을 받고 이 문서를 들고 청와대로 갔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에 거론되거나 이런 입각에 정부 정차관에 거론되고 있는 김학의라는 사람이 그런 첩보의 대상자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보고를 한 거죠. 우리 내부적으로나 또는 BH나. 하지만 당시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곽상도 의원과 조응천 의원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학의 차관 임명 때까지 내사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 검찰 출신이 다수인 민정수석실에 검찰 간부의 비위 보고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사검증을 맡았던 검찰 출신 조응천 의원이 김학의 차관 내정자에게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경찰 수사팀에선 첩보가 샜다는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발 자체도 보고가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데다 YTN 취재 결과 경찰 수뇌부도 청와대가 첩보를 부담스러워하며 질책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역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반응입니다. 여기에 경찰 내부적으로 수사팀 다수가 관여해 작성한 문건까지 최종 제출됐다면 청와대가 보고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경찰 주장에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 재수사의 한 축은 김 전 차관 임명을 전후해서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따지는 겁니다. 검찰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만만치 않은 수사가 예상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들여다보는 박근혜 청와대 관련 의혹은 두 갈래입니다. 별장 성범죄 사건 경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은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고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수사의 외압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인사검증의 부분을 나눠서 수사 방해 당사자로 지목한 건 민정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과수가 감정하던 별장 동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관을 파견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한 민정수석실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허위 보고를 문책했을 뿐 내사에 대한 압력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 인사는 정무수석실 업무라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 직무 범위를 놓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공직기강 비서관이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수사 권고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조 의원 주장처럼 김 전 차관 관련 검증 보고서를 올렸는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를 강행한 거라면 부실 검증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라인과 경찰 수사팀 등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6년 전 사건의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괴한 침입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2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스페인 법원이 확인한 사람은 35살의 멕시코 국적 에이드리언 홍창입니다. 그는 에이드리언 홍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기반을 두고 오랜 기간 반북 활동을 해온 인물이라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에이드리언 홍창과 에이드리언 홍, 동일한 인물입니까? 네, AFP 통신은 현지 시각 27일 미국 워싱턴 발로 에이드리언 홍창과 반북 활동가 에이드리언 홍이 동일 인물이라며 에이드리언 홍의 과거 반북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AFP에 따르면 에이드리언 홍은 북한 정치와 경제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2005년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탈북자 지원단체 링크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또 2006년 12월 중국에서 북한 주민 6명의 탈북을 돕다가 체포돼 열흘간 구금됐습니다. 이후 링크를 떠난 에이드리언 홍은 전략자문회사 페가수스 대표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2010년 미국의 비영리 재단인 테드 연구원일 당시의 이력서에 따르면 에이드리언 홍은 2008년 이화여대에서 인권과 외교 정책에 대해 강의했고 예일대 연구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또 리비아 내전이 시작한 2011년에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에이드리언 홍은 2011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랍의 봄은 북한을 위한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2015년에는 뉴욕에 기반을 둔 반북단체 조선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에이드리언 홍의 활동과 자금 출처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반북 활동을 지속해왔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에이드리언 홍은 이번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 당시 스페인에서 매슈 차오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우버 차량은 오스왈도 트럼프라는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AFP 통신은 에이드리언 홍이 대사관 침입 사건의 배후로 자처한 자유조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FBI가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도 있더군요. 네, 로이터 통신이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FBI가 스페인 수사관들로부터 대사관 침입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명단을 넘겨받았고 스페인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유조선이라는 단체는 최근 들어서 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조선은 2년 전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단체이기도 합니다. 조만간 그 베일을 벗을지 실체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김정남 피살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아들 김한솔은 24일 만에 유튜브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Hi, my name i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당시 김한솔과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고 밝힌 건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 웹사이트를 통해서 활동을 알리고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으는 등 철저하게 정체를 숨겨왔습니다. 간간히 일부 북한 주민을 구출했다는 글만 올리던 단체는 올해 첫 글로 모든 것이 변화된다라고 올린 뒤 공개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탑골공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선언문을 낭독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이후 천리마 민방위라는 이름 대신 자유조선을 내건 단체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벽에 낙서를 하거나 조국에서 찍은 영상이라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떼어 바닥에 내던지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스페인 북한 대사관 침입 사실과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연계돼 있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외신에 공개된 이름으로 미뤄 한국계가 주축이 되어 서방 국가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는 등 관심이 집중되자 자유조선은 자신들이 탈북민 조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과는 연계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여러 대북 사업을 추진했지만 활동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핵 역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시간 27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은 핵 역량 감소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희망한 큰 움직임,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협상으로 좋은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는 데 희망적이라면서 압박과 대화 기조를 병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수립 방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환적과 사치품 밀거래 차단을 위해서 제재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휴 그리피스 조정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도 북한은 계속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ountry continues to defy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rough a massive increase in illegal ship-to-ship transfers of petroleum products and coal.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북한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이 제3국의 배로 위장한 정황들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Panama unknown, unknown, unknown. Singapore unknown. Togo, Russia, Sierra Leone, Russia unknown. I mean the list goes on. This is just US information. It's not UN approved. 미 의회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 허점 보완을 촉구하면서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대책으로는 불법 환적에 관여한 선박에 대한 보험 서비스 금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제재 대상인 사치품 밀거래도 계속하고 있다며 단속 차원에서 가담 단체들에 대한 명단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미 의회는 아울러 강력한 다자 제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개별 노력을 통해 대북 제재 집행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 사령관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국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한미 해병대가 더 큰 미래로 함께 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넬러 사령관에게 네일로라는 한국 이름과 함께 해병대 상징인 빨간 명찰 그리고 도장을 선물했습니다. 이임을 앞둔 넬러 사령관은 앞서 합동참모본부에서 박한기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국 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통일장을 받았습니다. 예, 아니 들어도 지금 보자 하니까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후보자가 이렇게 청문회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잠깐 왜 이게 의사진행 발언이지 뭐예요 이게? 조용히 하세요. 자, 정 의원님. 왜 이게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야? 조용히 하십시오. 자, 정 의원님 그만하시고요. 예, 그만하세요. 가장 청문회의 기본이 우리 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 받은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뛰러갔습니다. 지금 청문회 자리인데 지금 뛰러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저도 청문회를 해봤지만 지금 이게 무슨 입출금 내역서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입출금 내역서를 원하는 저는 그 후보자는 지금까지 못 봤고요. 그래서 입출금 내역서까지는 저는 이거를 요구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뛰러갔습니다. 그래서 뛰러가서 우리 박 후보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여기 앉으실 때하고 거기 앉으실 때하고 좀 180도 달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금융거래 내역서가 아니고 그 특정 부분에 그러니까 전체 금융거래 내역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심되고 있는 특정 부분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했는데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는 끝까지 내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쪽에서 할 때는 그렇게 안 내놓고 지금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내라고 하는 그것도 전체를 다 내라고 하는 건 무리한 일이죠. 꼭 봐야 될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를 특정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시기를 특정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한 개인의 이게 어디가 이상한지를 어떻게 자, 조용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문제지. 신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겠다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후보
우리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아, 좀 조용히 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무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대한주장부 장관은 우리 역대 장관님들 중 이렇게 훌륭한 분들 모셔가면 안 돼. 엄청 같은 분들은 되지 말고. 대한수산부 장관은 문철경이 소년대에서 기억도 잘한다. 7대, 17대, 18대, 7대 장관. 17대, 17대. 할배. 10대도 아니고 그냥 아예 알았대. 장관하고 싶으면 청문회 안 할 때 장관하기 좋습니다. 청문회 없었어요. 없어. 청문회 망신 장관에서 뭐 가수 정준영 씨가 연예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수 승리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승리, 최종훈 등 연예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 3건의 불법 촬영물을 더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기존 8건에서 3건이 추가돼 정 씨가 모두 11번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에서 16년 사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 결정에 앞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지만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자진 제출한 휴대전화 3대 가운데 1대는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초기화 상태여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가수 승리에 대해선 불법 촬영물을 찍어 유포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한 차례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사진을 올린 것만 인정할 뿐 직접 찍은 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승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 씨의 몰카 유포 행위를 말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씨도 불법 촬영물을 2건이 아닌 3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경찰이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당시 김상규 씨를 체포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조사단은 지난해 11월 클럽 버닝썬 내의 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청문 감사관실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고도 바로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고자인 김 씨를 체포하며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김 씨의 병원 이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부적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가 임대료 갈등으로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인 건물주와 합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일부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 수법이나 쇠망치라는 흉기의 위협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금속인 카드뮴이나 담배 연기가 뇌세포 염증을 유발하는 과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졸중은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 흡연이 혈관 손상을 촉진하고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 혈관이 손상되고 염증이 유발되는지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카드뮴이나 담배 연기, 흡연에 의한 세포 염증 유발 기전과 손상 기전에 나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카드뮴이나 담배 연기는 몸에 들어와 뇌를 구성하는 주요 세포에 상처를 내는데 이때 암세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치라는 신호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후 염증 유발 물질이 많이 분비되는데 그 영향으로 뇌세포가 손상된다는 겁니다.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 모두 해당하고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은 고령의 환자에게 많다고 알고 있지만 요즘은 청장년기에도 많습니다. 특히 45세 미만 남성의 경우는 흡연으로 인한 뇌졸중이 많습니다. 염증은 뇌졸중 발생과 진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여서 생활 속에서 담배 연기 노출을 줄일 예방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금연 정책에 흡연의 해악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논문은 최근 국제학술지 PLOS-ONE에 게재됐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전북 군산의 경제 위축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폐쇄된 한국 GM 군산공장 주인이 곧 바뀔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새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매각 협상 타결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공장 폐쇄와 함께 직원 2천여 명의 일터가 사라졌던 한국 GM 군산공장. 여전히 적막감에 휩싸였지만은 간간히 들락날락하는 차량들의 이동은 눈에 띕니다. 이제 안에 이제 필요 없는 거 다 정리해줘야 될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예를 들자 뭐든 인수한다든지 예를 들자 그러면 여기 있던 것은 전에 처리해야 될 것은 처리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업계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국 GM은 현재 이 공장을 인수할 업체와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여러 곳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장을 인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한 곳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매각 협상이 끝나면 군산공장은 전기차 생산기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주문자 생산 방식, 그러니까 OEM 방식으로 전기차를 생산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자체 브랜드를 가진 완성차 업체를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라북도는 그동안의 노력이 예상보다 크고 빠른 결과물로 나타난 것 같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간의 협상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업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말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잘 성장하고 또 그것이 전북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MOU가 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각 협상이 마무리되고 인수업체가 확정이 되면 전라북도는 이른바 군산형, 전북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정부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지난해 바뀐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고위공직자는 10명 중 7명, 국회의원은 10명 중 8명꼴로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23억 8천여만 원으로 작년보다 1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10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도 6명이었습니다. 재산 증가액에서는 부동산 비중이 높았습니다. 가장 많이 신고한 의원은 게임업체 웹젠 이사회 의상을 지낸 민주당 김병관 의원으로 2,700여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내역도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재산은 12억 9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평균 5,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보다 1억 3,600만 원이 늘어난 20억 1,6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예금 증가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주현 중소벤처 비서관이 148억 6,900만 원을 신고해서 가장 많았고 조국 민정수석이 54억 7,6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각각 마이너스 13억과 마이너스 7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다주택자 규제에도 청와대 비서관 이상 참모진 중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 13명은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장관급 18명 가운데 7명도 다주택자로 확인됐습니다.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출을 받아서 서울 흑석동의 복합 건물을 25억 7천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을 사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은행 대출 10억 원 등 16억 원의 부채를 떠안아 주목됩니다. 영국이 아무런 협약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하원이 일단 29일인 브렉시트 기한을 미루는 안은 통과시켰지만 대안을 찾자며 투표에 붙인 8개 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2번 부결시켰던 영국 하원이 대안 찾기에 또 실패했습니다.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이 뭔지 찾기 위해 여러 옵션을 두고 의향 투표를 8번이나 했는데 과반 찬성을 얻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4월 12일 아무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자는 노딜 브렉시트안 부결. 영국 전체를 EU 관세 동맹에 남겨두고 브렉시트를 한다는 안도 8표 차 부결. 어떤 브렉시트 안도 반드시 제2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한다는 안도 부결되는 등 8개 중 하나도 절반의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합의한 건 일정 연기안. 당초 29일이었던 브렉시트 시점은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4월 12일, 합의안 통과 시에는 5월 22일로 연기됩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다시 한번 하원의 승인 투표에 붙일 계획입니다. The results of the process this House has gone through today strengthens our view that the deal the government has negotiated is the best option. 메이 총리는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자신이 조기 사퇴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하지만 존 버커우 하원 의장은 기존 합의안에서 변화가 없다면 추가 승인 투표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민주연합당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투표가 이루어진다 해도 통과 여부는 미지수여서 어쩔 수 없이 노딜 브렉시트로 가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낀 반지는 신자와 수녀, 사제들에게 입맞춤의 표적이 되곤 합니다. 교황이 이런 공세를 물리쳤다가 구설에 오르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일반 아련이 열린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녀와 사제들을 만납니다. 아프리카에서 60년 넘게 산파로 봉사한 85살의 수녀 마리아 콘체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수녀는 교황의 반지에 입맞춤하는 것으로 인사를 가름하고 교황은 양볼에 뽀뽀로 화답해줍니다. 다른 수녀들도 교황이 오른쪽 손에 낀 반지에 키스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 광경이 주목받은 것은 교황의 앞서 행각 때문입니다. 지난 25일 이탈리아 동부 로레토 성지 방문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반지에 입을 맞추려 할 때마다 손을 재빨리 뒤로 빼곤 했습니다. 이 동작을 담은 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보수 가톨릭계는 전통을 무시한 행위라며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황의 반지에 입맞춤하는 것은 군주제의 유산일 뿐이라며 교황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지 때문에 뜻밖의 구설을 일으킨 교황은 결국 이틀 만에 기꺼이 입맞춤을 허용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는 모습입니다. 교황의 반지는 재위 기간이 끝나면 임기가 마무리됐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파쇄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가수이자 배우인 아이유가 넷플릭스 페르소나로 첫 영화에 도전했습니다. 4명의 감독이 만든 단편 영화 묶음인데 아이유를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냈다고 합니다. 제작 보고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화에서는 감독의 분신 혹은 특정 상징을 표현하는 배우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감독에 따라 아이유는 비밀을 숨긴 매력녀로 또는 복수를 꿈꾸는 여고생 등으로 변신합니다. 이경미, 임필성, 전고운, 김종관 4명의 감독이 참여했고 가수 윤종신이 기획했습니다. 아이유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신선한 시도라서 네 분의 감독님이 저를 보고 되게 다각도로 저를 이제 해석하셔서 네 가지 캐릭터를 부여받는 거잖아요. 그걸 또 단기간 안에 제가 네 가지의 캐릭터를 연기를 해내야 하는 도전이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제작 발표회를 가질 정도로 큰 프로젝트가 될지 몰랐어요. 판이 너무 커졌지?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지조차 몰랐고 단편 영화 4편을 찍는다. 그래서 이건 좋다. 그냥 나는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 윤지호 씨가 이미숙 씨를 비롯한 다른 연예계 동료들에 대해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윤 씨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장 씨가 사망 전에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윤 씨는 이미숙 씨 등 다른 연예인 6명이 사건의 정황을 더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의 정확한 진술을 끌어내려면 비공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의 음주운전 언론보도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 씨와 사건 담당 경찰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가량 두 사람의 주거지와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금품을 주려 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정준영이 여자친구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담당했던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검찰에 송치한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핵심 증거 자료인 CCTV 녹화 장치가 수거 과정에서 바꿔치기 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의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해군이 참사 2달 뒤 선내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영상 녹화 장치와 검찰이 확보한 장치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해군이 수거 당시 촬영한 영상 속 장치에는 오른쪽 손잡이에 고무 패킹이 떨어져 있었는데 검찰이 확보한 장치에는 고무 패킹이 붙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열쇠 구멍도 수거 당시에는 잠금 상태로 발견됐다고 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장치는 잠금 해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조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사 내용을 중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바꿔치기나 은폐 의혹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 최종 결정에 앞서 한유총 측 의견을 듣는 청문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한유총 측에서는 최근 선출된 김동열 이사장과 선임 변호사가 참석해 설립허가 취소의 부당성을 소명했습니다.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2주쯤 뒤인 다음 달 중순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56개 공공기관에 1,400여 명의 현장 안전 인력을 우선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책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과 임원은 해임과 해임 건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서울시청 광장에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LPG 신차로 교체한 구매자에게 올해 1호차를 전달했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1톤 화물차를 사면 최대 56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소유자면 누구나 LPG 1톤 화물차 구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지원 대수는 950대입니다. 남북 선수단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공동으로 입장하고 단일팀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과 단일팀 출전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남북은 역대 국제종합대회 12번째로 함께 입장하게 됐습니다. 또 여자 농구와 여자 하키, 유도, 조정 등 4개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5세대 이동통신 5G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안테나를 개발했습니다. 안테나를 터치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내장시킨 건데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통신 신호가 막힘없이 흘러나옵니다. 28GHz의 초고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가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구현되는 겁니다. 국내 연구팀이 휴대전화 안테나를 얇은 막 형태로 만들어 화면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두께의 금속을 그물 형태의 안테나로 구현하여 이 빛이 통과하여 눈에 보이지 않고 디스플레이에 내장되어 안테나로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5G는 1기가의 영화 한 편을 10초 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용량이 크고 전송 속도가 빠른 만큼 성능 좋은 안테나가 2배 이상 필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얇고 가벼워지고 있는 만큼 안테나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무선통신 단말기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한 기술로 평가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제 이런 플렉서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있는 환경에서 디자인과 안테나 개수, 즉 통신의 필요 용량, 상충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 연구는 5G 스마트폰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차와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밑그림이 마련됐습니다. 오늘 10월 8일 막을 열 공예 비엔날레로 지속 가능한 공예 도시 청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우 기자입니다.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이번 공예 비엔날레의 주제입니다. 10번의 행사로 다져진 내공과 성숙함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보태 공예의 본질과 미적 가치를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행사 공간이 공예 클러스터로 거듭난 뒤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인 만큼 철저한 준비로 관람객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비엔날레다운 공간 확보를 이용해서 연결된 스토리, 즐거움, 이상향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한번 연출하고 싶습니다. 5개 주제로 진행되는 본전시 기획전은 14개 나라 작가 100여 명이 참여해 공예의 미래와 꿈을 선보입니다. 국제 공모전도 부활해 비엔날레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모든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고 의문을 희망으로 채우며 지속 가능한 공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공예페어와 미술관 프로젝트, 학술 교육 프로그램 등은 41일간의 풍성한 공예 대장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도시를 재생한 성공적 사례로 꼽히는 옛 담배 제조 공장에서 열릴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 공예의 꿈과 미래를 펼치는 축제가 되기에 충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하는 가운데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송기호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 용기에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피해자가 지난 2010년 또는 2011년쯤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를 믿고 구입한 제품이라며 SK케미칼과 애경이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기획 이슈팀 최민기, 차정윤 기자의 현대가 증여세 검증 연속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경제보도 부문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현대가 증여세 검증 보도는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법을 도입했지만 허술한 규제 설계 때문에 현대가의 편법 증여에 면죄부를 줬다는 내용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맑은 북풍 덕분에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서울의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조금 전에 해제됐다고요? 네, 어제부터 내려진 서울의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서 해제됐습니다. 깨끗한 북풍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과 강원, 충남과 영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회복했습니다. 밤 사이에는 그 밖의 지역에도 미세먼지가 해소되겠고요.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만 가끔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영남과 전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5도, 광주 6도, 부산 9도, 울릉도 5도, 평양은 2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2도, 광주 17도, 평양 12도, 금강산은 10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